차가운 빗줄기가 최고급 세단의 방음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지만 차창 밖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성난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해안도로 아래의 검은 갯바위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다. 8년 만이었다. 강지훈이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났던 이 도시의 공기를 다시 폐부 깊숙이 밀어 넣은 것은 그의 옆모습은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 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KH그룹의 총수 강지훈. 재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성공의 동의어이자 냉혹한 카리스마의 상징이었다. 8년 전 아버지의 그늘과 지독한 배신감 속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떠났던 그는 이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한 절대군주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귀환 목적은 단 하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부지는 공교롭게도 과거의 상처가 묻혀있는 바로 이곳이었다. 회장님 폭우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이 어렵겠습니다. 해안도로 일부가 유실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초의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그의 안색을 살폈다. 강지훈은 미동도 없이 쏟아지는 비와 성난 바다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고요한 심연 같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감정은 약점이고 약점은 곧 패배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인근에 잠시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아봐. 명령은 짧고 간결했다. 최 비서는 곧바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외진 해안도로에 변변한 건물 하나 있을 리 만무했다. 한참을 더듬던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지도상에 아주 작은 점으로 표시된 곳이었다. 도예 공방.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차를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빗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다. 비바람을 뚫고 차에서 내린 지훈의 몸으로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의 슈트가 순식간에 축축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낡은 나무 간판에 쓰인 유연 공방, 아루우란 공방이라는 글자에 고정되었다.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공간. 그가 사는 세상과는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곳이었다. 일말의 망설임 끝에 그는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공방 내부는 흙과 유약, 그리고 젖은 나무가 타는 독특한 향으로 가득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선반 위에는 아직 초벌 구이를 기다리는 기물들과 이제 막 유약옷을 입고 영롱한 빛을 뿜어낼 준비를 하는 도자기들이 즐비했다. 그리고 공방의 중앙 거대한 물레 앞에서 한 여인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다. 질끈 묶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가늘고 하얀 목선 흙물이 튄 작업복, 그리고 오직 흙덩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고요한 실루엣.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8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러나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모습. 그의 모든 자부심과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여자.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던 여자. 서유라. 그녀가 왜 여기에? 지훈은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숨을 죽였다. 그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물레를 돌리던 여인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8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에게서 앳된 모습을 앗아간 대신 깊고 고요한 성숙함을 선물한 듯 했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어진 눈매와 단단해진 인매가 그녀를 더욱 눈부시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지훈과 마주쳤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슬픔이 그녀의 눈동자를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다. 지우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왜 여기에 있냐고 물어야 하나? 아니면 그동안 잘 지냈냐는 위선적인 인사를 건네야 하나?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였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질문이라기보다는 취조에 가까운 말투였다. 서유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그녀는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흙을 앞치마에 닦으며 그를 똑바로 마주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홀로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눈빛이었다. 보면 모르나 내 공방이야. 당신이야말로 이런 누추한 곳에 어쩐 일이지. KH그룹 회장님께서 행차하시기엔 격이 맞지 않는 곳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그 밤,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다. 자신이 8년 동안 느꼈던 고통의 만분의 1이라도 되돌려주고 싶었다. 고작 이런 곳에 처박혀서 흙이나 만지고 있을 줄은 몰랐군. 그때 그 남자는 어쩌고 네 모든 걸 걸겠다던 그 남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였나 보군.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 순간 공방 안쪽 작업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나무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작은 아이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호기심 가득한 까만 눈동자, 오뚝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인매까지. 지우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아이였다. 혼란스러움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서유라의 아이인가? 그럼 그 남자의 아이.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닮은 거지?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아이가 유라에게 물으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유라는 황급히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몸을 감싸 안으며 지훈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상처 입은 어미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몸짓 같았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 서유라, 저 아이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안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살벌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떨고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안쪽 문이 다시 열리면서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더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한 명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넷이었다. 얼굴도 키도 심지어 경계심 가득한 표정까지 똑같이 생긴 4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 4명의 아이들은 모두 강지훈, 그 자신을 놀랍도록 빼닮아 있었다. 지훈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나엽새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서 유레게로 옮겨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체념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난 8년간 그를 지배했던 배신감과 증오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설마. 지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유라를 보았다.
8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보냈던 그 밤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애증이 뒤섞인 채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던 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녀의 배신을 증명하는 사진. 몇 장과 차가운 이별 통보였다. 4명의 아이들은 일제히 엄마의 등 뒤로 몸을 숨긴 채 낯선 침입자를 향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 작은 얼굴들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지난 8년 동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성공, 부명예,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인생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서유라, 설명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희미한 희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아이들을 더욱 꼭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호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어.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어서 나가. 차가운 거절의 말이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지훈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4개의 작은 생명체에게 쏠려 있었다.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 8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그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 작은 공방 안에서 멈춰있던 2 사람의 시간이 다시 격렬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공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만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두들겼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강지훈과 서유라, 그리고 4명의 아이들 사이를 짓눌렀다. 지훈의 시선은 유라의 얼굴에 고정된 채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배신의 진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해명을 원했다. 내보내려는 수작이라면 소용없어.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것쯤은 눈이 있다면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건 왜? 도대체 왜 나에게 숨겼냐는 거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그는 한 걸음 더 유라에게 다가섰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아이들이 겁을 먹고 엄마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이 유라에게는 세상을 지켜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등 뒤로 한 번 더 감추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지훈의 시선을 받아냈다. 당신 아이들이라고 그래, 맞아. 생물학적으로는 당신 유전자를 받았겠지. 하지만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지난 8년 동안 피눈물로 홀로 낳고 홀로 길러낸 내 전부라고. 이제 와서 당신이 아버지 행세를 할 자격 단 1g도 없어.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안에는 지독한 원망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던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볼수록 그가 굳게 믿어왔던 진실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격 나를 기만하고 내 아이들의 존재를 숨긴 너에게 자격을 논할 입이 있나? 그 남자와의 하룻밤 실수로 생긴 아이들이라면 차라리 이해했을 거다. 하지만 저 아이들은 명백히 내 아이들이야. 8년 전 그 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도 기억하겠지. 그의 말에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8년 전 그 밤, 지독한 오해와 상처 속에서 서로를 마지막으로 탐했던 격정적인 밤. 그 밤의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이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밤 이후 지훈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아버지인 강태준 회장이 그녀를 찾아와 돈 봉투와 함께 차가운 말을 던졌었다.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다오.
이건 위자료다. 네가 다른 남자와 노란한 사진까지 내 아들이 보고 말았다.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게 현명할 거야. 그때 유라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뱃속에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겨우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독해져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와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나타나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당신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날 배신자라고 경멸하며 떠난 사람이 당신이야. 내게 상처 주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바로 당신이라고. 유라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공방을 울렸다.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고통은 거짓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 혼란스러웠다. 분명 배신한 것은 서유라였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사진을 보았다.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그녀의 모습을. 내가 널 떠난 게 아니야. 네가 날 버린 거지. 그 남자에게 갔잖아. 모든 걸 설명하라는 나에게 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어. 그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건가? 지훈의 반박에 유라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랑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다. 그날 아침 지훈은 이미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대했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듣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끝이었다. 그들의 기억은 같은 날에 멈춰 있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거대한 오해의 벽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엄마, 울지 마. 이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아이들 중 하나가 용기를 내완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엄마를 지키려는 당찬 기계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착각. 그 어떤 비난이나 증거보다도 저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의 신념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처음부터 단단히 잘못 꿰어진 단추처럼 모든 것이 어긋나 있었다. 최 비서, 차에 가서 기다려. 지우는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다시 유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분노와 경멸 대신 깊은 혼란과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아이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희 엄마랑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란다.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지난 8년간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런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엄마를 쳐다보았다. 유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우는 그녀에게 시선을 던지며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지금은 아이들이 우선이라는 뜻이었다. 강하늘이에요. 얘는 바다, 쟤는 별, 그리고 쟤는 강. 용기를 냈던 아이, 하늘이가 동생들을 차례로 가리키며 말했다. 하늘바다, 별강. 자연을 닮은 이름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강씨 성을 가지고 있었다. 서유라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이 아닌 그의 성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이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증오했다면, 원망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서 유라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8년 전의 진실을 파헤칠 시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조만간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아이들 잘 돌보고 있어. 그리고 함부로 어디론가 사라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은 부드러운 협박이었다. 유라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만 하는 남자라는 것을. 그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우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시선을 준 뒤 미련 없이 공방을 나섰다. 빗줄기는 조금 약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채 올라탄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 비서는 감히 말을 걸지 못하고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았다. 서유라의 배신은 사실인가?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내 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를 저렇게까지 닮았는가?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연기였을까? 8년 동안 홀로 내 아이를 키워온 여자의 눈빛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처절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일단 호텔로 가시겠습니까? 최 비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것은 결심을 굳힌 자의 목소리였다. 최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야. 자네 목숨을 걸고 보안을 유지해야 해. 최 비서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강지훈 회장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8년 전 내가 그룹에서 쫓겨나기 직전의 모든 상황을 재조사해. 특히 서유라 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당시 내가 받았던 사진들, 그 사진 속 남자의 신원 그날 서유라 씨의 행적,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털어서 내 앞에 가져와. 그때 그 일을 처리했던 사람들, 관련된 인물들 전부 다 다시 훑어. 단 절대 누구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특히 아버지 쪽 사람들은 더더욱.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다. 만약에 서유라의 배신이 조작된 것이라면 자신을 그룹에서 내쫓고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누군가가 자신과 유라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럴 만한 힘과 동기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자신의 아버지 강태준 회장, 그리고 서유라 씨와 내 아이에 대해서도 알아봐. 지난 8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공방 운영 상태는 어떤지, 자금 흐름까지 상세하게. 하지만 이건 감시가 아니야. 보호에 가깝다고 생각해. 외부에서 어떤 위협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명령은 명확했다. 최 비서는 지체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강지훈을 보좌해왔지만 오늘처럼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언제나 얼음 요새처럼 완벽했던 그의 회장님에게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의 이름은 서유라,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었다. 차는 어두운 해안도로를 달려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굳게 주먹을 쥐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자신을 기만하고 자신의 인생을 훔쳐갔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은 자신이 머무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거대한 은하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기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8년 전 과거의 편린들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서유라와 내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증오와 배신감으로 덮여있던 기억의 지층 아래에서 잊고 있던 온기와 애틋함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최 비서로부터
첫 번째 보고 파일이 도착한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암호화된 파일을 열자 8년 전 그의 세상을 무너뜨렸던 사진 몇 장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우스를 스크롤했다. 고급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서유라의 모습. 당시에는 배신감에 눈이 멀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 속 유라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행복에 겨운 연인의 미소라기보다는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예의상의 웃음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선 남자. 잘생긴 외모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벼운 분위기를 풍겼다. 지우는 사진을 확대해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확인했다. 그가 유라에게 선물했던 한정판 시계와 비슷한 모델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조잡한 모조품이었다. 그때 기억의 수면 위로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것은 유라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었다.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참석했던 지루한 자선 경매 파티. 가식적인 웃음과 탐욕이 넘실대는 그곳에서 지우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테라스에서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던 유라를 발견했다. 그녀는 파티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드레스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게 빛나고 있었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서요. 다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말을 건 것은 그녀였다. 경계심 없이 순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유라.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심장이 단단한 얼음벽을 깨고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재벌 3세와 가난한 도예가 지망생. 세상의 잣대로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다. 지훈은 유라의 순수함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사랑했고 유라는 지훈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를 강태준 회장이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어느 날 강 회장은 유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지우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달려갔지만 사무실 문 앞에서 유라를 모욕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유라의 앞을 막아서며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반항했다. 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에요.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지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애 때문에 네가 지금 애비한테 대드는 거냐. 당장 헤어지지 못해. 그날 이후 강 회장의 반대와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사람을 붙여 유라의 뒷조사를 하고 그녀의 공방 계약을 방해하는 등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훈과 유라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지훈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힘으로 유라를 지켜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할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 유라 역시 지훈을 믿고 그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그들은 둘만의 미래를 꿈꾸며 작은 행복을 키워나갔다. 그 행복의 정점은 지훈이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던 밤이었다. 나와 결혼해줘 유라야.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그가 건넨 반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던 유라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토록 서로를 믿고 사랑했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었을까? 지우는 다시 화면 속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사진 몇 장이 그들의 견고했던 믿음을 산산조각 냈던 것이다. 그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진 속 남자 신원 파악됐나? 수화기 너머로 최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현재 KH건설 자회사인 대형개발의 기획팀 차장으로 근무 중인 이진석이라는 인물입니다. 8년 전 당시에는 평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영개발은 강태준 회장님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다. 아버지. 역시나 아버지의 짓이었다. 자신을 그룹에서 내쫓고 유라와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가 꾸민 계략이었던 것이다. 분노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친아들에게 이토록 치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 아버지의 비서가 건네준 사진을 들고 그는 유라의 작업실로 향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유라에게 사진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내가 이딴 꼴을 보려고 내 모든 걸 걸었던 줄 알아. 그의 분노 앞에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지우는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환청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는 절망 속에서 그녀를 안았다. 배신감과 사랑이 뒤엉킨 채 마지막인 것처럼 격렬하게 그녀를 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미련 없이 그녀를 떠났다. 그것이 8년간 이어져온 지독한 오해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치를 떨었다. 자신이 유라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주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아는 채 홀로 4명의 아이들을 낳고 길러왔던 것이다. 회장님,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서유라 씨가 운영하는 공방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유라 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면서 주문이 거의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인회의 회장은 강태준 회장님과 막역한 사이인 지역 유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는 그가 유라와 재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8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훈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라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는 것조차 두렵지 않았다. 그는 지난 8년간 오직 복수를 위해 자신을 단련해왔다. 이제 그 칼날을 아버지에게 겨눠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최 비서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유라의 공방에 익명으로 대량 주문을 넣어 자금난을 해결해주고 그녀 주변에 경호 인력을 비밀리에 배치하라고. 그리고 강태준 회장과 관련된 모든 비리 증거를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부자 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빼앗긴 인생과 사랑, 그리고 가족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버지,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당신 스스로가 불타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8년 만에 처음으로 뜨겁게 뛰고 있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남자의 심장이었다. 강지훈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해안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프라이빗 빌라를 통째로 빌렸다. KH그룹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최 비서를 비롯한 그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회장의 시선은 언제나 언덕 아래 작은 포구 옆에 자리한 낡은 도에 공방을 향해 있었다. 마치 성을 함락시키려는 장수처럼 그는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지극히 강지훈다운 방식이었다. 그는 최 비서를 시켜
시내에서 가장 큰 장난감 가게를 통째로 사들일 기세로 온갖 종류의 값비싼 장난감들을 공수했다. 최신형 드론과 거대한 로봇 공주 인형 세트와 레고 블록까지 아이 넷을 키우고도 남을 만큼의 선물들이 유라의 공방 앞에 산처럼 쌓였다. 그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물질적인 공세라고 생각했다. 지난 8년간 그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다음 날 아침 공방 문을 연 유라는 문 앞에 쌓인 선물 더미를 보고 경악했다. 그리고 그 상자들 위에 놓인 아무런 문구 없이 이름만 적힌 강지훈의 명함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에서 깨기도 전에 그녀는 그 모든 선물들을 다시 차에 실어 그가 머무는 빌라의 정문 앞에 그대로 돌려보냈다. 내 아이들을 돈으로 사려는 속셈이라면 그만둬요. 당신이 주는 건 독이나 마찬가지니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경비원을 통해 전달된 유라의 메시지는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자존심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서유라는 돈으로 움직일 여자가 아니었다. 하물며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는 아이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모욕적이었을지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그 후 지훈은 전략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성급하게 다가서지 않고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빌라 테라스에 설치한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이 공방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엿보았다. 내 아이는 신기할 정도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하늘이는 리더 기질이 다분했고 둘째 바다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셋째 별이는 조용하고 섬세했으며 막내 강희는 언제나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 깊은 눈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훈의 가슴 한편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단 한순간도 지켜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잃어버린 8년의 세월이 거대한 후회의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작은 다툼, 서로를 챙기는 모습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아버지라는 역할을 어색하게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들만의 작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아이들이 낑낑대며 작은 나무배 하나를 옮기는 것을 보았다. 꽤나 공들여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돛대가 부러져 있고 한쪽이 부서져 있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썼지만 서툰 손길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아이들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부서진 배를 마당 한 구석에 버려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지훈은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몰래 공방으로 향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버려둔 나무배를 찾아들었다. 조잡했지만 아이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물건이었다. 그는 배를 들고 자신의 빌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KH그룹의 총수는 수백억짜리 프로젝트 계약서 대신 작은 나무배를 앞에 두고 밤을 새웠다. 그는 최고급 공구를 이용해 부러진 돛대를 정교하게 다듬어 새로 만들고 부서진 선체를 매끄럽게 샌딩한 후 방수 처리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배는 언제 부서졌냐는 듯 완벽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수리한 배를 원래 있던 자리에 몰래 가져다 놓았다. 잠시 후 마당으로 나온 아이들은 완벽하게 수리된 배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우와, 누가 고쳤지? 산타 할아버지인가? 바다가 소리치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배를 들고 바닷가로 달려갔다. 그 모습을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지훈의 입가에 8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이런 은밀한 노력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찢어진 연을 밤새 고쳐놓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끼는 작은 텃밭에 몰래 좋은 거름을 뿌려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아이들의 세상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유라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었다. 다만 자신과 아이들을 향한 지훈의 태도가 처음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변화의 조짐은 막내 강희에게서 처음 나타났다. 강희는 네 아이 중 가장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다. 어느 날 강희는 혼자 바닷가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갯바위 틈에 다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를 들은 지훈은 망설일 틈도 없이 언덕을 달려 내려왔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올려 다친 곳을 살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니? 많이 아파. 지훈의 다정한 목소리에 강희는 울음을 그치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늘 멀리서 자신들을 지켜보던 무서운 아저씨였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아저씨의 눈은 왠지 슬퍼 보였다. 지훈은 아이를 안고 공방으로 향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유라는 놀라 뛰어나왔지만 아이의 다친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그녀에게 넘겨주고는 구급 상자를 찾아와 직접 아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더없이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라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아이의 치료가 끝나자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강기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공방을 나섰다. 그날 이후 강희는 더 이상 지훈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멀리서 그의 모습이 보이면 작은 손을 흔들어 주기까지 했다. 한편 서울에 있는 강태준 회장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했다. 지훈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작은 바닷가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리조트 부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서유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8년 전에 완벽하게 끊어냈다고 생각했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 계집애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단 말인가. 강 회장은 집무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서유라와 엮이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었다. 그는 즉시 지역 상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유라의 공방을 압박하라고 지시해둔 상태였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여자 떠날 기미가 보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상인회장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심려치 마십시오. 아주 바싹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주문을 전부 끊어놔서 곧 제 발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디선가 익명으로 대량 주문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강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익명의 주문. 강지훈 짓이 분명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방해 공작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 강력한 수단을 써야만 했다.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해줘야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습니다. 계획을 조금 앞당겨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있다고 했죠. 그 아이들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약점인지 내 아들놈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오.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손자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아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바닷가 마을에는 서서히 평화로운 일상 아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막 아버지라는 이름에 서툴게 다가서고 있는 강지훈이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악마의 촉수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바닷가 마을을 휘감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라와 아이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건네던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노골적인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힐끔거렸다. 독처럼 퍼져나간 소문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글쎄, 그 도자기 만드는 처녀 말이야. 애가 넷이나 딸렸는데 아비가 다 다르다는 말도 있고, 서울에서 왼번쩍이는 차를 탄 남자가 계속 그 집 주변을 맴돈다잖아. 보통 관계는 아닐 거야. 어쩐지 행실이 조신해 보이지 않더라니. 근거 없는 말들은 살이 붙고 부풀려져 유라를 부도덕하고 문란한 여자로 낙인 찍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칠까봐 노심초사했다. 압박은 소문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생계수단을 직접적으로 조여왔다. 강지훈이 익명으로 넣어주었던 대량 주문은 회사 내부 사정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루아침에 모두 취소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0년 넘게 거래해왔던 흙 공급업체에서는 갑자기 트럭이 고장났다며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유약을 납품하던 곳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다. 그녀가 상인회의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갔을 때 회장은 기름진 얼굴에 거진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맞았다. 세호 선생 딱하게 됐구먼.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 하나만 봐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 그의 위선적인 말 뒤에 숨겨진 냉혹한 의도를 유라는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담합하여 그녀를 이 마을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잠든 네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강해져야만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 앞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지훈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최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마을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의 내용부터 유라의 거래처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정황,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상인 회장과 강태준 회장의 오랜 유착관계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지훈의 얼굴은 감정이 사라진 가면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시퍼런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역시 아버지 지시군.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냉랭했다. 아버지는 8년 전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다. 지금의 강지훈은 8년 전에 무력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제국의 군주였다. 조의 비서, 8년 전 서유라 씨의 스캔들을 조작했던 사진 속 남자 이진석. 그놈의 당시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해봐. 분명 누군가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갔을 거다. 사진을 찍은 놈이든 그 일을 도왔던 놈이든 분명 꼬리가 잡힐 거야. 지훈의 명령은 단호했다. 이제 방어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반격에 나서야 했다. 최 비서는 곧바로 움직였고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이진석의 계좌에서 8년 전 그날 직후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어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던 김판석이라는 인물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김판석. 그는 당시 업계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그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최 비서의 정보팀이 그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그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상가 건물에서 추억사진관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직접 김판석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주 수옥 사진관은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진열된 사진들은 모두 빛이 발해 있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술과 곰팡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풍겨왔다. 초점 없는 눈으로 낡은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그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루한 행색과 불안에 떠는 눈빛. 그가 바로 김판석이었다. 누구시오? 김판석은 갑자기 나타난 지훈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말을 더듬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명함을 그의 앞에 던졌다. KH그룹 총수 강지훈. 그 이름을 확인한 김판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8년 동안 악몽처럼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망령과 마주한 것이다. 8년 전 대형 개발 이진석에게 돈을 받고 사진 몇 장을 조작했더군. 그 사진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졌고 한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지.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김판석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김판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 잘못 찾아오셨소. 그의 부인은 너무나도 약하고 초라했다. 지훈은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은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내 눈을 똑바로 봐. 거짓말을 할 수 있겠나? 그때 네가 받은 돈 아마 지금쯤은 다 떨어졌을 텐데. 평생을 이렇게 쥐죽은 듯 숨어 살고 싶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나? 지훈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협박과 회유가 뒤섞인 제안이었다. 김판석은 갈등했다. 8년 동안 그를 짓눌러온 죄책감과 강태준 회장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혀를 마비시켰다. 강태준 회장님이 두렵겠지. 그분이 내 입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 이제 그분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 나를 믿고 모든 사실을 털어놔. 그럼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지.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당신은 강태준 회장이 아니라 바로 나를 상대하게 될 거야. 지훈의 마지막 말은 김판석의 마지막 저항.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8년간 묻어두었던 추악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날의 모든 것은 강태준 회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에서 기획한 한 편의 연극이었다. 이진석이 유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호텔 레스토랑에 약속을 잡았고 유라가 나타나자마자 마치 연인인 것처럼 연출된 장면을 김판석이 숨어서 촬영했다는 것이다. 서유라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는 선배가 사업 문제로 도움을 청해서 잠시 만났을 뿐인데 제가 쓰레기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김판석의 자백은 지훈이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김판석에게 자신이 직접 서명한 진술서까지 받아냈다. 8년간 그를 올감했던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순간이었다. 그는 사진관을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전쟁을 시작할 준비는 끝났다. 아버지의 제국을 향한 가장 잔혹하고 철저한 복수가 곧 시작될 터였다. 김판석의 자백을 손에 넣은 강지훈의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8년간 그를 지배했던 증오와 배신감은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와 아버지를 향한 살의에 가까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는 서유라에게 그리고 자신의 존재조차 모른 채 태어난 네 아이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 던져진 거짓 증거만을 믿고 그녀를 잔인하게 버렸다. 그 대가로 8년이라는 시간을 송두리째 도둑맞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유라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이미 유라의 주변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가 유라와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의 공격은 더욱 거세고 비열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는 먼저 유라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울타리를 완벽하게 친 후에야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강태준 회장의 다음 수는 지훈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최악의 방식이었다. 그날 오후 날씨는 화창했다. 아이들은 공방 앞 작은 포구에서 놀고 있었다. 하늘이는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별이와 강이는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다. 호기심 많고 활발한 바다는 낡은 나무 부두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유라는 공방 안에서 물레를 돌리며 간간히 아이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우는 여느 때처럼 빌라 테라스에서 망원경으로 그 평화로운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낯선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는 어부인 척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이들 특히 부두 끝에 앉아있는 바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지훈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바로 그때였다. 남자는 마치 발이 미끄러진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부두 한쪽에 쌓여있던 낡은 어구더미를 들이받았다. 무거운 어구더미가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바다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 충격으로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낡은 나무 난간이 힘없이 부서져 나갔고 균형을 잃은 바다가 비명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마다야, 유라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가 공방을 찢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망원경을 집어던지고 미친 듯이 언덕을 달려 내려왔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만이 뇌리를 지배했다. 최고급 슈트도 값비싼 구두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두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바닷물은 10월의 날씨답지 않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공포에 질린 바다는 허우적거리며 점점 물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무틀 향해 헤엄쳤다.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유라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달려와 있었다. 그녀는 축 늘어진 바다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제발 제발 눈을 떠 받아야 아빠가 왔어. 그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왔다. 간절한 외침과 함께 몇 번의 압박이 이어졌을 때 기적처럼 바다가 콜록거리며 입에 머금고 있던 바닷물을 토해냈다. 유왕, 바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지훈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 비서가 부른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바다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지훈은 흠뻑 젖은 생쥐꼴로 유라와 다른 아이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구급차의 뒤를 따랐다. 차 안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유라의 흐느낌, 그리고 지훈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병원 응급실 앞 유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 등만 바라보며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마른 재킷을 걸쳐주었다.
유라는 그제야 지훈 역시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경황도 없었다. 모든 신경이 아들의 안위에 쏠려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유라와 지훈은 동시에 그에게 달려갔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유라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의사는 안심하라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천만다행입니다. 물에 빠진 시간이 짧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아주 잘 해주신 덕분에 폐에 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저천증 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라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구해냈다는 안도감과 하마터면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흐느낌을 멈춘 유라가 텅 빈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지훈을 향한 원망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아이가 공격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와 눈앞의 남자가 그 아이를 구해줬다는 명백한 사실만이 남아있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의 벽이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고를 위장한 명백한 경고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라는 자신과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다른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 유라를 데리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젖은 몸을 스쳤다. 그곳에서 지훈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8년 전 아버지가 어떻게 이진석과 김판석을 매수해 그녀의 스캔들을 조작했는지, 그 사진을 이용해 자신을 속이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또다시 그녀를 압박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는 김판석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나는 네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내 눈앞의 거짓말을 믿었어. 지난 8년 동안 널 증오하면서 내 어리석음으로 내 인생 전부를 부정하며 살아왔어. 널 그리고 내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지훈은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냈다. 유라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8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 역시 피해자였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는 사실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친아들에게까지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훈이 떠난 후 강태준 회장이 자신을 찾아와 던졌던 모욕적인 말과 돈 봉투.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완벽하게 소유하기 위한 그의 잔인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은 자신의 아이들을 향하고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람은. 아이들을 해치려고 했어요. 내 아이들을. 유라는 더 이상 강인한 척할 수 없었다. 없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8년 만에 첫 스킨십이었다. 그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당신과 아이들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자신들을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한 어둠에 맞서기 위한 보이지 않는 연대를 맺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지훈과 서유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그들을 갈라놓았던 거대한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난 지금 두 사람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그들을 운명 공동체로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다. 지우는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호했다. 더 이상 공방에 머물 수는 없어. 그곳은 안전하지 않아. 당장 짐을 챙겨서 나와 함께 갑시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지만 방금 전 아이가 죽을 뻔했던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자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평온한 일상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아이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동의를 확인한 지우는 즉시 최 비서에게 연락해 안전가옥으로 아이들과 유라를 옮길 준비를 지시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지훈이 머물던 해안가의 빌라였다. 사방이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부터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었다. 외부에서는 그 누구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완벽한 요새였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크고 화려한 집에 잠시 겁을 먹은 듯했지만 이내 신기한 장난감과 푹신한 소파에 마음을 빼앗겼다. 유라는 낯선 공간이 주는 위화감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지훈과 유라는 거실의 넓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최 비서가 준비해온 강태준 회장과 KK 그룹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자 간의 싸움을 넘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쟁을 위한 작전 회의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강 회장의 약점이 될 만한 계열사들의 목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아오셨어.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경영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불법과 비리가 숨겨져 있지. 특히 이 대형 개발과 유성물산. 두 회사가 아버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통로야. 이 두 곳을 무너뜨리면 아버지의 돈줄을 끊고 명예의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 지우는 냉철한 분석가처럼 설명했지만 유라는 그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한때는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유라는 그에게 새로운 관점의 정보를 제공했다. 그것은 지훈이 결코 알 수 없었던 8년 전의 기억 조각들이었다. 언젠가 강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부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그러면서 당신에 대해 아직 어려서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한지 모른다고 비웃으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당신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머님이 예술을 사랑하셨지만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졌다고. 당신도 결국 그 피를 물려받아 감상적인 면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유라의 기억은 강태준이라는 인물의 오만함과 아들에 대한 뒤틀린 소유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아들이 자신처럼 냉혹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랐고 아들의 감성적인 면을 병적인 약점으로 취급했다. 유라는 그 약점을 자극하는 위험한 존재였기에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가진 정보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강태준이라는 거인의 실체가 점차 뚜렷해졌다. 그들의 회의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낮에는 지훈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툰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함께 정원에서 공을 차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하늘이는 어른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관찰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곤 했다. 아저씨는 왜 이제야 우리를 찾아왔어요? 엄마를 슬프게 한 사람 아니에요. 지훈은 그 질문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저씨가 아주 오랫동안 길을 잃었었단다. 미안하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밤이 되면 빌라는 다시 그들만의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유라와 지훈은 서로의 기억과 정보를 공유하며 강태준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나갔다. 함께 밤을 새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8년의 공백은 서서히 메워졌다. 서로를 향한 오해와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과거의 애틋했던 감정과 새로운 신뢰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새벽 계속되는 회의에 지쳐 잠시 테라스로 나온 유라의 어깨 위로 지훈이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조금 더 쉬는 게 좋겠어. 당신까지 쓰러지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끔은 이게 다 꿈 같아요. 당신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꿈이 아니야. 지훈이 그녀의 옆에 서서 말했다. 내가 훔쳐갔던 당신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되찾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유라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8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익숙한 눈빛이었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을 때 유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이 닿기 직전 지훈은 스스로를 멈췄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에게 그런 사치를 허락할 수 없었다. 그들의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외부의 위협 또한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 비서는 강태준 회장 쪽에서 지훈의 행적을 캐기 위해 사설 정보원을 고용했으며 빌라 주변을 맴도는 의심스러운 차량들이 몇 차례 포착되었다고 보고했다. 강 회장은 아들이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린 것은 김판석이 넘겨준 자료들을 재검토하던 중이었다. 유라는 당시 김판석이 찍었던 조작된 사진의 원본 파일들을 훑어보다가 사진 한 구석에 우연히 찍힌 인물의 얼굴을 발견했다. 이 사람. 그녀가 놀라 소리치자 지훈이 급히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강태준 회장의 수행비서이자 그룹 내에서 그림자로 불리는 윤 실장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강 회장의 충복이었다. 윤 실장이 왜 저 현장에 있었지?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최 비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날 윤 실장은 공식적으로 강 회장을 따라 해외 출장을 가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완벽한 알리바이 조작이었다. 그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그 모든 음모를 강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현장에서 감독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은 강태준의 가장 믿음직한 칼이었던 윤 실장을 역으로 이용해 그의 심장을 겨누어야 했다. 전쟁의 서막이 아니라 이제는 총공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발견된 윤 실장의 존재는 한 줄기 비치자 동시에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강태준 회장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고 그의 입을 열게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그는 강 회장의 그림자였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강지훈의 빌라는 이제 단순한 안전가옥이 아닌 치밀한 방역을 준비하는 전략사령부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윤 실장을 직접 압박하는 건 최악의 수입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충견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를 완벽하게 돌아서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거실 벽에 걸린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KH 그룹의 지배 구조를 그리며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의 옆에서 유라는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하며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빈틈을 찾아냈다. 지난 며칠간 그들은 완벽한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놓칠 수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짚어주었고, 지훈은 그녀의 직관을 논리적인 계획으로 구체화했다. 그렇다면 그가 스스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그가 충성을 바치는 왕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에서 가장 먼저 버려질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죠. 유라의 말에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윤 실장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가 지키고 있는 성벽 자체를 흔들기로 결심했다. 공격 목표는 명확했다. 강태준 회장의 비자금 창구인 대영개발과 유성물산. 그는 이 두 회사를 언론과 금융시장에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강태준 회장의 자금줄을 끊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지훈은 자신이 지난 8년간 구축해온 해외의 정보 네트워크와 투자 자문사들을 동원했다. 최 비서는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 기자들에게 대형 개발의 분식회계와 유성물산을 통한 해외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사가 터져 나온 것은 작전 개시 이틀 만이었다. KH그룹 계열사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가능성. 헤드라인은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었지만 지훈이 제공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기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KH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강태준 회장은 사면촉에 몰렸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강지훈 감히 내 것을 물어뜯어 이 괘씸한 놈. 강 회장은 즉시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언론을 막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너무 크게 번진 후였다. 그는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고 밤낮없이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해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윤 실장이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윤 실장은 대체 뭘 한 거야? 내 돈줄이 끊기게 생겼는데 보고만 있었어. 당장 이 사태를 막을 방법을 찾아내 못하면 자네 목이라도 내놔야 할 거야. 수십 년간 충성을 바친 주군에게서 돌아온 것은 격려가 아닌 모욕적인 질책과 협박이었다. 윤 실장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회의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의 명령에 따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지훈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에서 빠져나가기란 불가능했다. 그는 처음으로 강태준이라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윤 실장의 심리가 충분히 흔들렸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윤 실장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지시했다. 최 비서는 윤 실장의 퇴근길 그의 차 앞에 나타나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강지훈 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실장님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 겁니다. 윤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최 비서의 채에 올라탔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주차장이었다. 차 안에는 지훈이 홀로 앉아 있었다. 8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오랜만이군요, 윤 실장님. 아버지 곁에서 여전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윤 실장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꾸했다. 무슨 용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룹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아실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훈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8년 전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다. 윤 실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있는 원본 사진이었다. 윤 실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지훈은 이어서 김판석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과 그가 서명한 진술서까지 보여주었다. 8년 전 당신은 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검찰에 넘긴다면 당신은 주범인 아버지와 함께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당신의 충성심이 과연 그런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지훈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윤 실장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 회장에 대한 배신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말대로 강 회장은 위기의 순간이 오자 자신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려 하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실장님께는 아픈 따님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신약 치료를 받아야만 희망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감옥에 간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강태준 회장님이 과연 범죄자의 딸까지 책임져 줄까요? 그 순간 윤 실장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며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그 충성이 오히려 가족을 위협하는 족쇄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를 제게 넘기십시오. 이중장부 불법 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8년 전 그 일을 지시했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을 넘겨주신다면 실장님과 가족이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드리고 따님의 치료비까지 평생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윤 실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밤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괴물을 만든 공범으로서 자신의 손으로 그 괴물을 끝장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음 날 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윤 실장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태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담긴 치명적인 무기였다. KH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 의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된 이곳에는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날카로운 슈트 차림의 주주들과 이 사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법률 고문단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건물 밖에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마침내 강태준 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꼿꼿한 자세와 위압적인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최근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밤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이 제국의 황제였고 이 모든 소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오만한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주주 여러분, 최근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들로 인해 심려가 크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강태준 단언컨대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우리 K그룹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음해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넘쳤고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일부 주주들은 그의 말에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위기를 자신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가 준비해온 변명과 거짓된 미래 비전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하지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장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회장이나 아버지가 아닌 의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하며 선을 그었다. 그의 등장은 회의장의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아들이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여기는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앉아라. 강태준이 나지막이 경고했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회의장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다. 저는 KK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으로서 그룹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해 발언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다른 주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부자 간의 싸움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들의 발언을 막을 명분이 없음을 깨닫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아버지를 지나쳐 연단에 섰다. 그리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잠시 회의실을 둘러보며 숨을 골랐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다. 8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외부 세력의 음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음해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우리 그룹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떠오른 것은 대형 개발의 이중 장부였다. 윤 실장이 넘겨준 원본 파일이었다. 수백억 원대의 자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고 강태준 회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훈은 멈추지 않고 유성물산을 통한 해외 자금 밀반출 내역과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어떻게 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 이것은 조작이야. 저놈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거짓 자료다. 강태준이 고함을 치며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지훈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누구도 그것을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거대한 범죄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경악했다. 그룹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다는 알림이 그들의 휴대폰에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룹의 돈을 횡령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 아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짓밟으셨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화면이 바뀌고 8년 전 유라와 이진석이 함께 찍힌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곧이어 초라한 사진관을 배경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김판석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모든 것은 강태준 회장님의 지시를 받은 윤 실장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서유라 씨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영상 속 남자의 흐느낌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회의장은 이제 단순한 충격을 넘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벌 총수의 비자금 스캔들은 흔한 일이었지만 아들의 여인을 떼어놓기 위해 이런 추악한 음모까지 꾸몄다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부, 그리고 권력까지. 그리고 마침내 지우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화면이 암전되고 스피커를 통해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만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8년 전 윤 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는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내 아들놈 인생에서 그 계집애를 깨끗이 지워버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 필요하다면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도 좋아.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였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 소리는 하나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강태준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는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과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 조작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KH의 강태준이야. 강태준은 마지막 발악처럼 절규하며 저항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제압되어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가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나왔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절대 군주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승리감 대신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8년간 그를 지탱해온 복수는 끝났다. 나이다. 하지만 그가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연단을 내려와 혼란에 빠진 회의장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다. 그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의무만이 남아있었다. 한편 해안가 빌라에서 유라는 TV 생중계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8년의 억울함과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잠든 내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졌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상처와 어둠이 아닌 따뜻한 햇살과 웃음만이 가득한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KH그룹의 추모는 새로운 뉴스들에 밀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강태준 회장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부패의 고리는 끊어졌다. 강지우는 그룹의 비상 경영 체제를 안정시킨 뒤 스스로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차가운 도시의 성을 뒤로하고 그는 마침내 돌아와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 바닷가 마을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다. 유라의 공방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녀의 물레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상처 입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만든 도자기들은 이전보다 더 깊고 온화한 색을 띠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이제 지훈의 아침을 깨우는 것은 냉정한 증시 보고서가 아니었다.
아빠 일어나 배고파. 하늘 바다 별강. 내 아이의 떠들썩한 아우성과 서툰 아빠를 찾는 목소리가 그의 새로운 하루를 열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이 서툴렀다. 계란 프라이는 늘 한쪽이 탔고 아이들의 머리를 묶어주는 솜씨는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서투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함께 모래성을 쌓고 낚시를 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잃어버린 8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아이들의 세상에 온전히 스며들었다. 아이들 역시 처음에 어색함을 벗고 그를 진정한 아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막내 강희는 언제나 말없이 그의 곁을 맴돌며 그의 손을 꼭 잡곤 했다. 그 작은 온기가 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완전히 녹여내렸다. 하지만 지훈과 유라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얇은 벽이 존재했다. 과거의 오해는 풀렸지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새겨진 상처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들 앞에서는 다정한 부모처럼 행동했지만 단둘이 남겨졌을 때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했고 그 미안함이 오히려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다. 유라는 공방에서 홀로 남아 마지막 가마 불을 지키고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 불꽃이 마치 그들이 지나온 격정적인 시간을 닮아있는 듯했다. 아직도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지훈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유라는 시선을 불꽃에 고정한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원망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 당신이 너무나도 미웠고 세상이 원망스러웠던 날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조금만 더 당신을 믿었더라면, 한 번이라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면 우리는 8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온전히 드러냈다. 유라는 고개를 돌려 그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연민도 동정도 아닌 깊은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탓만이 아니야. 나 역시 너무 어렸고 당신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했어. 우리는 둘 다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졌을 뿐이야.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 없어.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겠지.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잡아보는 손이었다. 흙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손이었다.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을까, 유라야. 내가 훔쳐갔던 당신의 시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내 남은 평생을 바쳐서라도 되돌려주고 싶어.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유라 역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확실한 용서와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과거의 아픔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가마불을 함께 지켜보았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에는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지훈과 유라, 그리고 내 아이는 손을 꼭 잡고 해변을 거닐었다. 아이들은 조개 껍데기를 줍고 파도와 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던 지훈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유라의 앞에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가 직접 만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나무 반지가 들어있었다. 8년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걸 주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걸 주고 싶어. 어떤 비바람에도 부서지지 않고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평생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게. 나와 다시 한번 시작해 줄래? 이번에는 당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 그의 청혼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진실했다. 유라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두 사람 주위로 몰려들어 환호성을 질렀다. 지우는 유라의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6명의 가족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배경으로 하나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상처와 오해로 얼룩졌던 과거를 딛고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가 자신의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다는 언제나처럼 그들 곁에서 변함없이 파도치고 있었고 그들의 미래는 오늘 떠오른 저 찬란한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